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즐거움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시즌2 김혜선입니다. 이벤트 장세 속 변동성에 주목해야 하는 요즘입니다. 11일 새벽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시작으로요. 12일에는 미국의 실적 시즌이 개막하고 또 중국의 GDP 발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벤트에 좀 시장이 움츠린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시기에는요,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는요,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7월 10일 수요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려야죠.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김용준 멘토님의 즐거운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먼저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증권란을 누르신 후에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와글와글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용준 멘토님의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박플러스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8일 알코아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요.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 오늘도 반등 하루 만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6포인트 정도 하락한 1824선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에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요, 약 3.7포인트 하락하면서 515선에서 종가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시장의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 나쁜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장중에 이제 분명히 반등 여건들이 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파생과 연결된 외국인들의 이제 투기 매매들이 좀 성행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전일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의 그 상승 때문에 뭐 대부분 상승을 상승으로 예측은 했지만 사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좀 예측하기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여건이 괜찮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크게 갈 수 없었던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그 내일 모든 이벤트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뭐 버냉키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옵션 만기라든지 BOJ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엉켜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장중에 등락은 예상을 했지만 그러나 종가까지도 굉장히 괴롭히는 상황들을 좀 나타냈고요. 최근에 하여튼간 지수의 방향이 누구나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날은 꼭 여지없이 빼고요. 좀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날은 오히려 이제 하방이 잡히는 상태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외국인들이 딱 지금 이틀 단위로 번갈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는 선물에서 플러스를 내고요. 그 다음 날은 선물에서 마이너스를 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이제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2천 계약 정도 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 거꾸로 3천 계약 이상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압박을 좀 가했죠. 뭐 장중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들도 좀 보였습니다. 기관들 쪽에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더 많은 규모의 매도를 선물 매도 쪽으로 치면서 결국은 지수를 하락 쪽으로 끌어내렸는데 뭐 특별히 내려야 될 종목들은 없는데 이제 엉뚱한 쪽에서 자꾸 이제 문제들을 좀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대형주들을 갖고 자꾸 심리를 좀 죽여버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황들은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다. 지금 이제 그 장이 좋고 나쁘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완전히 다운시켜버리는 이러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현재 외국인의 선물의 매매의 방향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없는 단순한 어떤 수급 논리나 힘에 의해서만 전체적으로 장의 방향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 중국 빠졌다 그러면 오늘 그럼 중국 올라가는데 왜 빠지냐는 거죠, 거꾸로.
아주 지금 예외적인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외국인들의 선물의 영향권들을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가 좀 지나봐야지 그래야지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들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유독 국내 증시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를 연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외국인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의 그 선물이 비정상적으로 매매가 되는 부분에서 힘의 논리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만한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수급 공백을 이용한 힘을 가지고서 밀어버리는 장세라는 거죠. 네. 예. 그럼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미 심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네. 누가 지금 매매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거래소의 선물의 방향에 따라서 뭐 코스닥 시장 역시도 같이 따라 움직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의 키워드도 같이 뽑아주셔야죠. 네. 예, 외국인의 투기적 매매라고 일단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마감 시황과 함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김용준 멘토님의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압축해 전달하는 시간. 종목의 흐름을 자세히 분석하고 정확한 매매 시점 공략을 돕는다. 김용준의 주식백과사전 지금 공개됩니다. 네, 멘토님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오셨나요? 예, 일단은 저 전체적인 앞부분에서 이제 시황을 좀 정리를 하고요. 네. 뒷부분에서 이제 2차전지 관련 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일단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래소 기준으로 좀 지지선을 찾아야 된다. 오른 폭보다는 좀 적게 빠져야 된다. 그래서 오른 폭보다는 좀 덜 빠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차 지지선을 1840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혹시라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2차 지지선은 1820 정도까지는 최소한 유지돼줘야지 이번 반등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수는 1770을 저점으로 찍고 한 차례 반등을 해서 1800, 한 7, 80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밀렸는데 밀린 폭에서는 일단 오늘 종가 기준은 1824포인트니까 뭐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안에 굉장히 미세하게 진폭이 좀 심하게 좀 흔들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심리를 나타내는 게 결국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지수 6포인트 정도면은 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건데 결국은 6포인트 하락하는 데서도 종목들의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장상의 지금 가장 문제점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도 이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거래소의 방향은 뭐 이탈을 했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코스닥 시장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반등을 한 것보다는 지금 좀 적게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코스닥 역시도 지지선을 갖다가 520포인트 정도 전후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515포인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500포인트 정도만 지켜준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대의 연장선상에 걸려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매도의 확대 구간, 그러니까 셀크라이막스 구간을 이미 지난 걸로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급격하게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이제 위쪽으로 간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다시금 이제 이렇게 내려올 거냐, 이게 지금 제일 겁나는 거고, 여기가 지지선이 될 수 있는지조차도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구간들.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의 어떤 차트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현재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빅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이제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고용 지표도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 고용 지표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시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부터 정리를 하면서 각각의 내용의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7.6%가 나왔죠. 7.6%가 나왔던 것은 전월 대비로 같은 숫자였고요. 그리고
신규 일자리 수가 20만 건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결국 20만 건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그대로다. 결국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아예 시장에 참여를 안 하려고 했던 취업자들이 이제는 고용 여건이 좀 좋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만했던 게 이만큼 더 늘어나면서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결국 지표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매월 보니까 20만 건 정도의 어떤 신규 일자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정규직은 아니고 일용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분명한 것은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 7.6%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버냉키가 연설한 것 중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기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이 2.5인가요? 버냉키가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 2.5 내지는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가면 출구 전략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매월 일정 금액씩 사던 거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고용 지표를 갖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 20만 건이 늘어난 이 일자리를 가지고 경기가 좋아진 거라고 해석할 거냐. 아니면 그냥 7.6%의 의미를 둘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이 굉장히 엇갈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고용 지표가 딱 발표되고서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시장의 반응이 뭐였냐면 미국 국채가 2.5%에서 2.75%로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2.4 정도가 순간적으로 폭등을 해버린 거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가 이 정도가 된다면 자금이 거의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은 금융시장의 중심축이 뭐냐면 주식과 채권이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고요. 채권에는 실물 경기를 지원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죠. 뭐 부동산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채권 시장에서는 바로 이걸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 유동성 축소 쪽으로,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쪽이 아니라 늘리는 유동성의 규모를 축소한다, 사들이는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바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채권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하다 갑자기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근데 정작 미국 증시는 그날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채권 가격이 문제가 안 됐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유럽 증시도 상승하다 하락 마감하다가 거의 좀 애매하게 지금 끝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얘네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인정. 이 지표 나오자마자 바로 나왔던 게 외국계 보고서에서 바로 뭐라고 나왔냐면 출구 전략의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거다. 당초 12월 정도로 예상했던 대부분의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9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고서들이 일제히 쏟아져 버린 거죠. 한 16개 증권회사가 이 보고서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용지표 개선이라는 건 자기네들은 경기 회복이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경기 회복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게 또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냐면 글로벌 유동성 자금, 전 세계에 깔려져 있는 유동성 자금이 결국은 선진 시장으로 회귀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쪽에 보다는 전 자금이 글로벌 증시 쪽에 선진 시장으로만 자금이 지금 들어가 버리는 그런 구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혼란이 좀 오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일으키고서 정작 피해는 우리한테 주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달러를 엄청나게 풀 때도 사실은 이머징 시장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됐죠. 이머징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만 받았던 거고 실제로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안 됐던 상태이고, 이제 좀 숨통이 트니까 자금을 회수하면서 이머징 시장을 이제 괴롭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해석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투기 자금들이 어떤 약점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급부상하는 단어가 이거죠. 환율이 이번에 이제 1160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1160을 넘어서 이제
1200을 간다 만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1160.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급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외국인들 자금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환율 시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 환율의 움직임에 주식시장이 즉각 반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이 느닷없이 갑자기 막 3%, 4%씩 밀려버리면서 국내 증시도 충격을 받아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지겹죠. 삼성전자, 그리고 선물, 채권금리, 투자심리. 지금 현재 시장을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에도 반응을 해야 되고, 중국에도 반응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에도 반응을 해야 되고, 선물에도 반응을 해야 되고, 채권금리에도 반응을 해야 되고, 투자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어 있고요. 이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남의 나라 내란 나라 난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갑자기 외국에서 무슨 금리가 급등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러한 환경들이 지금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지표를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방향성의 혼란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충 이제 불확실성이죠. 결국 이제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해지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일부터 해결될 거냐? 그건 이제 아닌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금 몇 개 깔려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문제들이 좀 몇 개 남았습니다. 이제 버냉키입니다. 버냉키가 내일 다시 입을 열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무슨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연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건데, 그러면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버냉키한테 이제 헷갈리는 게 그거죠. 원래 버냉키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잖아요.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살포해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버냉키의 어떤 입장이었는데, 6월 달에 갑자기 노선을 확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던 것이 이제 대충 됐으니까 우리가 좀 이제 규모를 줄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폭탄 발언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제 혼란으로 몰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과연 그럼 얘가 또 요번에 나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할 거냐?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떤 여러 분석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예측치들인데 결국 입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아마도 지난번에 했던 얘기의 확인 과정 정도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결국 이 사람이 항상 깔고 있었던 게 경기 여건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몇 프로, 고용지표 몇 프로. 최소한 7% 이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결국 버냉키 입에서 나온 거는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반복된다라면은 그러면 시장에서 중립 정도의 어떤 위치가 되지 않을까. 최소한 중립 내지 플러스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 뭔가 저번보단 조금 완화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지난번 얘기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 정도라면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 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중립 정도의 어떤 방향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신경 쓰는 게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저번에 이제 표현했던 게 한 4-5명 정도가 그런 입장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확대된다면 요거는 조금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아니면 이게 오히려 축소된다면 의사록 공개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사항들. 그래서 내일 요거는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폭탄 발언이 있게 되면 요게 이제 3시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버냉키 연설이 5시니까 요게 이제 한 6시 정도 확인이 되면 아침장부터 바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쪽이 지금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지금 요번 주 최고 화두입니다. 이게 별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여건은 뭐 그렇게 나쁘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또 뭐가 있냐. 기타 일정에서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있죠.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좀 보셔야 되냐면, 재무장관 회의에서 뭐가 의사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재무장관 회의에서 틀은 잡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쪽에서는 최근에 뭐 그리스 문제니 이탈리아 문제니 각각의 문제들이 터지지만 일단 그 부분은 큰 물결에서는 흘러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유럽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부채를 가지고 이자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성장 정책으로 가서 뭔가 각 나라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쪽의 방향들이 좀 선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럽 재무장관에 의해서는 성장 쪽의 방향이 좀 나와야 될 거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유럽 정상회담 쪽에서 요번에 지원책은 어느 쪽으로 나올 것 같냐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번에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쪽, 그래서 유럽들이 보통 한 12%대 실업률인데 청년 실업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어떤 바닥 다지기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쪽에 성장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BOJ죠. 일본 쪽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없을 걸로 보지만 어떤 변수들이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일본 쪽에서 또 오늘 관망 분위기로 들어갔고요. 국내 시장도 내일 금통위하고 옵션 만기입니다. 결국은 뭐 옵션 만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압축돼서 옵션 만기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내일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나올 거냐라고 지금 누구도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들이 이제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버냉키 연설 결과는 이제 11월 옵션 만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일하게 이제 위안을 좀 찾고 있는 게 지금 옵션 쪽에서 풋옵션이라는 게 결국 지수가 빠진다죠. 풋옵션 쪽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이 형성돼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다가 지금 배팅들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 가치 지금 실제 가치가 지금 한 1820 정도 포인트에 옵션이 프리미엄이 한 1에서 1.5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820포인트의 풋옵션을 잡고 있는 애들이 최소한 내일 지수의 방향을 1790 이하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봐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하락 쪽으로 보고 있는데 절대로 옵션 시장에서는 양쪽에 압축을 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옵션 매도를 치면서 들어가는데 프리미엄이 형성된 쪽에 프리미엄을 확대해주는 예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내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점점 깎여 들어가면서 결국은 지수는 어떤 일정한 점에서 서로 타협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플러스 정도를 지금 예상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사이클 했으면 지금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뭐 금통위에서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옵션 만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시향을 얘기할 때 거의 틀립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요번 주 초반에도 초반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뭐 지난주 쪽에서도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주 초반 조정, 주 후반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 후반에 반등이 안 나왔고 요번 주 초반에도 반등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 중반부터 요번 주 초반까지를 반등 사이클로 봤는데 지금 맞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저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악재가 상당히 반영돼서 좀 정상화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뭐 그런 쪽에서 지금 어떤 시장들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좀 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요 부분 하나만 보여드리면서 시황 관련된 부분은 대충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160 정도가 간다면 지수는 1800 깨질 겁니다. 1800이 깨질 건데 지금 아직까지 오늘 기준으로 봐서 1135원 정도인가요? 네. 요 정도가 지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외국인들 자금 이동이 바깥쪽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1800은 지금 지켜진다라고 일단 보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환율의 여건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지수의 하단은 거의 지금 정도가 거의 하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환율 시장이 조금 먼저 반응을 했고 이제 다만 지금 부담스러운 게 딱 하나 있죠. 채권 금리입니다. 근데 채권 금리는 어차피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환율의 방향 그리고 내일 버냉키의 돌발 행동만 없다면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조금씩 지수가 정상적인 어떤 사이클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저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저점이었더라. 그래서 지금은
다소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용기를 갖고 좀 견뎌내셔야 될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내일 벤 버냉키 의장이 채권 매입을 축소하겠다고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채권 매입 규모를 당장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는 못할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할 수가 후에 없습니다. 예. 연말이나 근데 뭐 내년 초에. 구체적인 스케줄도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스케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경기 여건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언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시장이 급락하게 된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 건가요? 버냉키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장이 못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일 급락이 나온다라고 일단 그렇게 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이어서 진행해 주시죠. 예, 일단 이제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쪽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차트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이제 종목별로 이 하락장에서 좀 이상한 종목들이 좀 몇 개 나와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가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좀 안 빠지죠. 지금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단계 올려놓고 이제 횡보를 하면서 수렴해 가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다른 대형주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더 빠지고 있고요. 똑같은 예를 갖고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면 예, 삼성전자는 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종목들도 좀 몇 개 보면은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방향은 좀 많이 좀 상황들이 좀 안 좋은 상황들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삼성 SDI 같은 게 지금 견주한데 그럼 이 삼성 SDI가 왜 견주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이쪽이 이제 2차 전지 쪽의 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들을 몇 개를 그냥 연달아서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종목이 지금 니켐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학. 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시장 대비로 상당히 견조한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지금 전체적인 장하고 좀 다르게 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들은 역시 이제 2차 전지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들 쭉 몇 개 보겠습니다. 또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예, 후성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어떤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P&E 솔루션, PNT나 코스모 신소재는 어떤가요? 예, 코스모 신소재는 코스모 화학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네. 예, LMS,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2차 전지업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이제 왜 움직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1차 전지가 있고요. 2차 전지가 있죠. 2차 전지는 뭐냐면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로켓 배터리니 이런 것들은 1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번 써서 다 쓰면 버리는 거. 근데 또 사용하는 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지금 적용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2차 전지 시장의 중심축이 됐던 것은 휴대용 기기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휴대용 기기가 2차 전지의 축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2차 전지에서 이제 전기차라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기차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등장을 했고요. 전기차가 일정 부분 매출은 좀 띄우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는 뭐를 갖고 얘기하냐면 ESS, 전력 저장 장치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2차 전지 시장이 완전히 지금 배터리 시장이 완전히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의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기차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리고 ESS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스마트폰 기준으로 휴대용 기기 쪽으로도 고사양화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그 배터리를 하나 들고 다니면 요즘 용량이 부족해갖고 대부분 하나를 더 예비로 갖고 다니죠. 그래서 중간에 교체를 하는데 예전보다 배터리 용량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배터리 용량을 높은 쪽을 계속 요구를 하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쓰는 데이터량들이 많고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러면은 거의 이제 이 용량들이 자꾸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 더 높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보통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휴대용 기기보다 그러니까 휴대용 기기 2,000개 정도를 붙여놓은 게 전기차 한 대 정도에 들어가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 한 대 팔면은 휴대폰 거의 2,000대 파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장에다가 전력 저장 장치라는 게 이제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강력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잠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예. 그림을 준비하셨나요? 2차 전지에서 이제 일단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잘 표시가 안 될 것 같은데 요쪽이 그러니까 요 맨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ESS 시장이라고 보시고요. 요 중간에 요렇게 형성된 게 전기차 시장이라고 보시고 요 위가 스마트 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2012년도에는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2013년도에 조금 열려요. 그리고 2014년도에 확 올라가고 이제 여기서부터 15년부터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올라가는 속도들이 좀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전기차도 전체적으로 지금 비중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절대적인 게 스마트 기기 쪽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시장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될 거냐. 봤더니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리튬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이 ESS 시장에서는 지금 13년도에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면 1조 4천억 정도. 근데 15년 정도 되니까 5조 3천억. 20년 되니까 30조. 그러니까 불과 한 7년 정도 되니까 거의 30배에 가까운 지금 성장을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4조 9천억. 그리고 15년도에는 6조 7천억. 20년도에는 15조 8천억. 이런 식으로 지금 규모가 커지니까 전기차 성장하는 속도보다 전력 저장 장치 쪽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거를 좀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 ESS 시장이 어떤 식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성장을 하느냐. 지금 보면 UPS와 전압보상 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면은 보통 이제 건물에서 자가발전기라는 게 있죠. 비상시에 전력이 끊기면은 자가발전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여지껏 이 시장은 대부분 어디서 잡고 있었냐면 납축전지. 보통 이제 자동차의 납축전지 쪽을 쓰는데 이 납축전지를 쓰다가 이제 이게 리튬 이온 전지로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납축전지와 리튬 이온 전지는 성능 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튬 이온 전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로 적용을 못했는데 이 각각의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리튬 이온 전지가 훨씬 낫다 해서 일단 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환을 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전력 저장 장치에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신재생 쪽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것은 전류가 흘러가는 이 흐름이 일정치가 않은 거죠. 꾸준하게 일정한 안정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막 들쑥날쑥 하면은 이걸 우리가 전기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에서 받아놓은 에너지를 갖다가 전력 저장 장치로 일단 저장한다. 풍력에서 받아놓은 에너지를 일로 저장을 한다.
이래서 이게 안정된 흐름에서 전류를 흘려줘야지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에너지 쪽에서 피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게 걸렸다고 그러는데 피크 때 사용하는 양이 풀로 돌면은 여유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피크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저장을 해놨다가 피크 시간대에 돌리는 거죠. 피크 시간대를 그걸 풀어서 전력의 예비율을 좀 높여서 써주는 거죠. 지금 이러한 각각의 분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ESS 시장이라는 게 지금 형성이 되면서 실질적인 지금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독일 업체한테 그 10메가와트 정도를 지금 수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업체에 32메가와트. 32메가와트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규모인지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전기차 2,000대 분량이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기차 한 대면은 스마트폰 2,000대 분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2,000대 곱하면 400만 대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지금 수주를 받아놓으니까 스마트폰 400만 대를 납품하는 정도의 규모로 지금 이제 시장이 형성이 돼가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수주 사례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진짜 고민할 게 딱 하나 생겼어요. 지금 전 세계는 무슨 전쟁이 벌어졌냐면 에너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에너지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우리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에서는 지금 아까 ESS 쪽으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에너지 싸움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했고, 태양광에 대한 라인 셋업은 끝난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ESS 쪽으로 인프라 구축까지 끝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해도 얘네들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거기서 규모의 경제만 나오면 생산 단가를 떨어뜨려. 지금 태양광이 제일 문제가 되냐면 메가와트당 그 전력을 뽑아내는 원가가 가장 비싸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라인업이 구축이 되면 이제는 본격적인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다가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독일이 지금 태양광 쪽에다가 지원금을 2018년도까지 묶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금을 갖고 딴 쪽으로 돌려서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인프라 구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냐? 이제 전력 저장 장치 갖고 전력을 축적해 놓고요. 그리고 LED 갖고 조명을 깔아서 전력 사용량을 줄여버리고요. 그리고 전기차 가지고서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 쪽에서 선점하는 나라가 이제는 앞으로는 또 한 번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게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단순하게 그 스마트폰을 납품하는 정도의 2차 전지 규모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UPS, 그러니까 자가발전 쪽으로 해서 지금 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시장이 그겁니다. 생성이 되고요. 성장을 하고 이제 화랑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 커브를 그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리고 그러니까 UPS 쪽도.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요. 전력 개통 안정화 작업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13년부터 이제 성장 쪽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결국은 배터리 업체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탄력받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변화들이 생긴다. 자, 그럼 이제 그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2차 전지 할 때 2차 전지 업체를 뭐를 사야지 가장 유리할 거냐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내부에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2차 전지는 4대 물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극 물질이 전체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음극 물질이 1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막이 14%, 전해액이 9%. 양극과 음극을 가운데로 분리막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양극과 음극이 섞여지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전해액을 통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양극 물질이 있죠. 여기가 이제 음극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분리막이 있어요. 분리막은 아주 미세한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전류가 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음극물질이 빠져나가서 분리막 쪽으로 가고요. 양극물질이 일로 가면서 서로 섞여버리는 거죠. 이 분리막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이 양극과 음극물질이 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 움직여 가면 이제 이게 충전이 되는 거고요. 이게 다시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는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위쪽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양극물질과 음극물질, 분리막, 전해액의 4대 물질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양극물질을 감싸는 게 있고요. 음극물질을 감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포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렉포일이 알루미늄 포일하고요. 구리포일이 있습니다. 구리포일은 음극을 싸는 거죠. 음극을 싸가지고 형성하게 하는 거고요. 양극을 싸는 건 알루미늄 포일로 되고요. 그래서 요것이 또 각각의 원가 구성이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기타가 이제 12%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전지는 이렇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양극 물질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보통 우리는 LIB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갖다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2차 전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 중심의 2차 전지는 뭐였냐면 니켈 수소 전지였죠. 이게 적은 용량에선 유리했어요. 적은 용량에선 유리했는데 이제는 대세는 리튬 이온 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이쪽이 최고가 됩니다. 규모 면에서 이쪽이 이제 그 최고가 되고 가장 유명한 2차 전지가 지금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니켈 수소 전지보다 리튬 이온 전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유리해졌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쪽은 그 2차 전지 쪽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떤 기회가들이 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리튬 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들을 우리가 다 국산화했냐라고 한다면 거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양극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LIB라는 리튬 이온 전지고요. 리튬 이온 전지 안에 구성한 양극물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코발트 쪽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니켈 쪽을 사용을 하고 망간 쪽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LCO라고 있습니다. LCO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산화물,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고 표시하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발트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리튬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산화물이 들어가서 LCO라고 표시되는 건 보통 이제 소형 IT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양극 물질에서 LCO라는 것은 소형 IT 쪽에서 사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LCM이라고 그래갖고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LMO, 니켈 망간 산화물. 이런 쪽이 이제 LCM과 LMO가 ESS 전기차용 중대용에 적용된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양극물질 업체를 투자를 하는데 양극물질 쪽에서 이제 대세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S나 전기차라고 말씀드렸는데 LCO 쪽 가서 투자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양극물질에서 LCO 쪽 가서 투자하고 계시면은 이건 소형 IT 쪽 가서 하시는 거니까 지금은 중대용 쪽을 넘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쪽을 지금 정리를 못 하신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양극물질 쪽에서 어느 쪽을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찍어드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LMO라는 쪽으로 지금 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대형 자동차 쪽이나 ESS 쪽에 적용되는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진 머티리얼 쪽이 현재는 국내 유일한 양극물질의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발트 쪽의 핵심을 갖고 있는 쪽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모든 양극물질의 중심축에는 코발트가 있기 때문에 코발트 쪽의 지금 중심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모 화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시간 관계상 더 조금 깊이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좀 짧게 끊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음극물질입니다. 음극물질은 기본적으로 카본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본 쪽에서 저가, 싼 거는 천연 카본으로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천연 카본으로 쓰는데 이건 중국 업체에서 대부분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인조 카본을 쓰는데 이거는 고기능성 제품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에서도 하이엔드급 쪽에 들어가는 게 인조 흑연인데 이건 지금 아직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에서 아직 기술 완성을 못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흑연 갖고는 지금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을 올리는데 한계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연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실리콘 합금 소재 이쪽을 지금 현재 MK전자하고 일진 머티리얼이 지금 3M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동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 합금 소재가 만약에 연구가 완료가 된다면 지금 흑연 쪽에서는 지금 기존의 흑연을 사용하는 응급물질보다는 10배 정도 성능이 높아진다고 보니까 배터리 용량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쪽에서는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분리막은 SK이노베이션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시장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 쪽에서는 습식 방식, 전기차에서는 건식 방식을 사용하고 SK 쪽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톱텍이 이런 습식이나 건식 방법이 아닌 전기 나노 방사 방식으로 지금 샘플 테스트 진행 중인데 요건 아직 성공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요건 좀 진행이 돼봐야 알 것 같고요. 전액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우리나라는 후성입니다. 전해 질이 있고요. 전해 액이 있는데 전해 액 속에 전해 질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LIPF4라는 얘기는 전해 액의 어떤 일종의 그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후성에서 하는 거는 LIPF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4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고 8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4와 6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왜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S 시장에서 UPS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력의 안정화 쪽에서 지금 폭발적인 지금 성장의 초기 국면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발주가 나오는 상태에서 걔네들은 인프라 구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쪽에서는 엄청난 지금 기회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쪽에 종목을 뭐를 배팅할 거냐. 다 모르시면 단순하게 삼성 SDI 하시면 됩니다. LG화학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배터리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만 갖고 움직이는 한계가 있는데 삼성 SDI는 배터리 비중이 높아요. 전체적인 매출 규모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극물질 쪽에서도 어느 쪽의 방향으로 갈 거냐. 결국은 소형화 쪽이 아니라 중대형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응급물질 쪽에서는 아까 산화물 쪽에 그 실리콘 산화물 쪽에 그 합금을 이용한 어떤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해질 쪽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분리막도 어떻게 가야 될지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려서 2차 전지의 방향을 정확하게 찍고 들어가셔야지만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김용준 멘토님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의 전망과 또 관련주 움직임까지 살펴봤는데요. 삼성 SDI와 리캠 그리고 후성, 일진 머티리얼스까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식 승천이 끝난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요.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알짜배기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보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한층 더 시장의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박플러스 시즌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